이 메시지를 제거하려면 무제한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발렌티노 로시는 역사상 최고의 라이더들과 경쟁했고 9번의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며 전 세계의 전설적인 서킷에서 승리했고 우리 대부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하지만 로시가 도착하여 한 바퀴를 돌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무젤로도, 필립 아일랜드도, 아센도 아니었고 바로 맨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감명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곳을 방문한 후 그는 다시는 그곳에서 경쟁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그와 같은 전설조차도 그의 경력 내내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킷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만 여러 바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세계 챔피언들이 그곳에서 경주하는 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한 가지 알려주세요. 만약 100만 달러를 받는다면 TT에서 단 한 바퀴라도 돌 용기가 있습니까? 2009년 발렌티노 로시는 더 이상 단순한 라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라이더였습니다. 세계 모터사이클 경주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8번의 월드 챔피언십 우승,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서의 승리, 그리고 어떤 오토바이, 어떤 서킷, 어떤 기상 조건에도 적응하는 거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한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맨섬. 그 해, 로시는 전설적인 이오네메세 기네스가 우승한 TT 슈퍼바이크 우승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섬에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에는 트로피보다 훨씬 더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야마하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장식된 R1 로드 바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일이 기획되었습니다. 로시는 스네펠 마운틴 코스에서 그보다 더 많은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역사상 유일한 라이더인 지아코모 아고스티니의 안내를 받아 주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개념적으로는 단순했지만 의미는 비범했습니다. 그의 세대 최고의 라이더로 여겨지는 사람이 이전 세대 최고의 라이더로 여겨지는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다른 이유로 알고 있던 서킷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세부 사항에는 잔인한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맨섬에서 9번의 레이스에서 우승했던 아고스티니는 TT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제외되도록 보이콧을 주도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972년 친구 길베르토 팔로티의 사망 이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십 년 후 자신의 왕좌를 이을 후계자에게 그 코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행은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TT의 단골 손님인 비가 이를 막았습니다. 이틀 후 다시 일정이 잡혔고 마침내 실행되었습니다. 괜찮은 조건과 경쟁 압력 없이 로시는 DVD로 수천 번 보았지만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그 도로를 처음으로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직접 인정했듯이 아고스티니와 함께 한 그 주행은 그에게 이유를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TT는 왜 그렇게 아름답고 전설적인지 말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일반적인 서킷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구역도, 탄소 섬유차고도, 완벽하고 균일한 아스팔트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공공도로가 있었습니다. 1년 중 대부분 자동차, 버스, 관광객이 다니는 바로 그 도로였습니다. 주행 경로에서 2m 떨어진 곳에 정원이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돌담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전화기둥, 연석 등 전 세계 다른 어떤 서킷에서는 장벽으로 보호될 모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로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도로 무언가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경주하는 라이더들에게 큰 존경심을 느꼈고 항상 TT를 지켜보았으며 그 전설적인 레이스의 DVD를 많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참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더들이 집 근처에서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추월하는 방식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예의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화면에서 본 것과 방금 물리적으로 경험한 것 사이의 차이를 정신적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그의 인생에서 거의 어떤 것도 그에게 해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모토GP 라이더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초인적인 속도로 서킷을 배웁니다. 10바퀴를 돌고 엔지니어들과 이야기하고 텔레메트리를 분석하며 몇 시간 안에 자신감 있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로시는 특히 그것에 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동 감각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코너, 각 제동, 각 시각적 기준점을 물리적으로 기록하고 거의 즉시 유용한 정보로 전환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랜섬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스네펠 마운틴 코스는 60.73km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참고 자료를 드리자면 로시가 가장 좋아하는 서킷 중 하나이자 모토GP 캘린더에서 가장 긴 서킷 중 하나로 여겨지는 무젤로 서킷은 5.2km입니다. 이는 TT에서 단 한 바퀴를 도는 것이 무젤로를 멈추지 않고 거의 12바퀴 도는 것과 같지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가 있는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단순히 인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TT를 다르게 만드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서킷이 그 정도 길이일 때 인간의 뇌는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코스에서는 라이더들이 서킷을 섹터로 나누고 구역별로 작업하며 문제점을 분리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조각처럼 암기해야 합니다. 아스팔트의 모든 변화, 모든 경사 변화, 오토바이가 문자 그대로 지면에서 이륙하고 라이더가 착지할 때 무엇이 있을지 볼 수 없는 모든 블라인드 구간까지 말입니다. 로시는 주행 후 그곳이 훌륭하고 매우 빠르며 오토바이에게 매우 재미있는 트랙이지만 그곳에서 전력을 다하려면 많은 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특히 엄청난 양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단어, 용기는 중요합니다. 로시는 재능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속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종류의 용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고 실수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때 필요한 용기 말입니다. 그는 또한 그 주행이 매우 위험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인상 깊었으며 일반 도로가 그런 식으로 서킷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런 코스에서 슈퍼바이크로 전력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TT의 요구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드러냅니다. 로시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오토바이인 모토GP 프로토타입을 조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TT 라이더들이 하는 일의 규모는 그가 처음 접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운틴 코스의 챔피언들은 단순히 코너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동 지점으로 사용되는 특정 나무들을 외웁니다. 그들은 노면의 가장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아스팔트의 균열을 외웁니다. 그들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건물들이 들이오는 그림자를 외웁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움푹 들어간 곳을 숨기거나 주행 경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킷 전체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본다고 고백하는 라이더들도 있습니다.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어려운 곡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스팔트가 변하기 때문에 매년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며 그렇게 합니다.
나무는 자라고 기상 조건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로시가 서킷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만 5-6바퀴가 더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는 겸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주를 고려하는 어떤 라이더든 직면하게 될 일의 규모에 대해 완전히 솔직했습니다. 맨섬 TT가 다른 모든 것과 왜 다른지 이해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속도나 사고 통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 수준에서 그 코스를 암기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이 서킷에는 219개가 넘는 분류된 코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요철, 작은 방향 전환, 일상적인 도로 사용으로 인한 움푹 들어간 곳,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면과의 접촉을 잃는 30개 이상의 지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실제 점프이며 일부는 수미터 길이에 달하고 라이더는 결정적인 몇 분의 1초 동안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가장 빠른 랩의 평균 속도가 시속 210km를 초과하는 동안 발생하며 설비 스트레이트와 같은 구간에서는 최고 시속 32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TT는 개방된 산악 지역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좁아지고 건물들이 주행 경로에서 1m도 채 안 되는 곳에 있으며 시야가 몇 미터로 줄어드는 도심 지역을 통과합니다. 커크 마이클, 램지, 볼라와 같은 곳, 특히 유명한 다리에서 라이더들이 문자 그대로 점프하여 서스펜션이 한계에 달한 채 착지해야 하는 곳은 TT에 대한 어떤 대화에서도 필수적인 참고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관중들이 전 세계 다른 어떤 스포츠 행사에서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TT를 지배하는 라이더들은 트랙을 암기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서킷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구간의 아스팔트 질감과 비 또는 다른 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습일에 어떤 구역에 먼지나 풀이 쌓이고 어떤 구역이 레이스를 위해 깨끗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에 개방된 구간에서 시속 290km의 측풍이 오토바이의 경로를 수미터 바꿀 수 있다는 바람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로시가 섬을 방문하고 트로피를 수여했던 바로 그 해의 레이스에서 우승한 라이더 요네메 세기네스는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경주했지만 서킷의 특정 지점에서 여전히 개선할 수 있는 10분의 1초를 찾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시가 주행을 시작하자마자 이해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TT는 결코 완전히 배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저 더 잘 알아갈 뿐입니다. 경쟁 모터사이클 경주는 외부에서 분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용감한 사람들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모토GP 패독 안에는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는 보이지 않는 구분이 있습니다. TT를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것을 존경하는 것 외에 그곳에서 경쟁하는 것을 감히 내딛지 못할 단계라고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분입니다. 8번의 세계 챔피언이자 세대 지배력 면에서 로시에게 가장 근접했던 라이더인 마크 마르케스는 이 점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밝힌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마크는 그곳에서 경주하는 라이더들에게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즐기고 한계를 찾는 것을 좋아하지만 맨섬에 가는 것은 그의 말에 따르면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발언의 중요한 점은 TT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토GP 라이더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케스는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엔지니어들 조차 때때로 과하다고 여길 정도의 공격성으로 그 한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이더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한계를 추구하는 것과 맨섬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선을 긋는다면 그 선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호르의 로렌조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믹 두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0년대에 500 큐빅 센티미터 클래스를 냉철함과 규율로 지배하여
그를 당대 가장 두려운 라이더 중 한 명으로 만들었던 호주인 말입니다. 두아는 다리를 거의 잃을 뻔한 사고를 겪은 후 몇 달 만에 다시 경쟁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티티에 대한 그의 입장은 야망이 아닌 존경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겁함이나 용기보다는 위험 심리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모토GP 라이더들은 그 한계가 계산된 결과를 가져오는 환경 내에서 한계를 추구하도록 훈련받습니다. 현대 서킷은 아무리 심각한 실수라도 치명적인 결과 없이 해결될 합리적인 가능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탈출 구역, 충격 흡수 표면, 이 스포츠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폼 베리어, 서킷 내 의료팀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은 압력하에서 내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본능이 제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점을 바꿉니다. TT에서는 그러한 환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끝나는 곳에서 끝나고 벽은 시작하는 곳에서 시작하며 산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수년간 경쟁해온 라이더들에게는 그 현실이 그들의 운영체제의 일부입니다. 폐쇄형 서킷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행 방식의 완전한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로시는 단 한 바퀴 만에 그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맨섬의 진정한 역사적 차원을 이해하려면 많은 젊은 팬들이 모르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의 30년 동안 TT는 월드 챔피언십의 대체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월드 챔피언십이었습니다. 맨섬 TT는 1949년 첫 대회부터 1976년까지 F1 월드 모터사이클 챔피언십의 일부였으며 그 기간 내내 챔피언십의 공식 영국 대회였습니다. 이는 미키 힐도스, GO, F의 듀크, PRI, D 또는 지아코모 아고스틴이 자신과 같은 라이더들이 타이틀을 얻으려면 그곳에 가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의 대가는 해가 갈수록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전환점은 1972년 지아코모 아고스티니의 개인적인 친구였던 이탈리아 라이더 길베르토 팔로티의 사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비극이 엘리트 라이더들 사이에서 보이콧 운동을 결정적으로 촉발시켰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라이더이자 TT를 누구보다 잘 알던 아고스티니는 그곳에서 다시는 경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추론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었습니다. 그는 위험 수준이 스포츠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비례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976년 대회는 월드 챔피언십의 일부였던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그 해 레이스는 대다수의 국제 라이더들에 의해 보이콧되었고 그곳에서 스키니의 새로운 사망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FIM은 영국 대회를 도닝턴 파크로 그리고 나중에는 실버스톤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TT는 계속 존재했지만 챔피언십의 우산 밖에 서였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사라지는 대신 TT는 스스로를 재창조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점수를 얻어야 한다는 압력 없이 주최 측은 현대 표준에 적응할 필요 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TT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만드는 것도 정확히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 동안 265명의 사망자를 기록한 TT는 국제 모터사이클 경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레이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로 섬을 계속 채우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다른 서킷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을 그 도전에서 찾는 라이더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이 TT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시가 자신의 야마 R1에서 그 도로들을 주행하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때 바라보았던 바로 그 역설입니다. 발렌티노 로시는 수십 년 동안 도전에 거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 팀을 바꿨습니다.
재능이 기계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오토바이로 경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력을 끝냈을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모토GP의 하이브리드 및 공기역학 시대 한가운데에서 42세까지 계속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맨섬에 대해서는 그의 입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명확하고 모호함이 없으며 깊이 솔직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로시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맨섬에서 한 바퀴를 돌았고 사람들이 그곳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했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또한 그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인정했으며 때때로 그곳에서 경쟁하는 라이더들은 약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문장은 판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 그의 모든 경험과 모든 용기로도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여겼던 위험의 문턱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의 선언입니다. 로시는 모토GP 캘린더에 그런 대회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아 기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 코스의 어려움과 위험성 때문이라고요.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TT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정신적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곳에서 경주하는 라이더들은 단순히 모토GP 라이더들보다 더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위험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지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로시는 1996년에 월드 챔피언십에 합류했기 때문에 스네펠 마운틴 코스에서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TT가 월드 챔피언십 대회 지위를 잃은 지 20년 후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갈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자발적으로 시범 주행 속도로 그곳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아갔을 때 그는 오토바이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내렸던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를 덜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를 더 현명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맨섬은 한 세기 이상 동안 인간에게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가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먼저 결정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는 것을요. 로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조건 박이지만 당신의 존경심 밖은 아닌 어떤 것을 존중하듯이 정확히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충분한 재능, 충분한 노력, 충분한 시간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서킷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섬이 있습니다. 전설들조차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모토GP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챔피언십입니다. 가장 정교한 오토바이들, 최고의 팀들, 가장 완벽한 라이더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맨섬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모터사이클 경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속도 앞에서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챔피언들이 그곳을 존경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로시가 감명받았던 것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맨섬을 밟은 후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배할 수 있는 서킷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섬이 있습니다. 전설들조차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곳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발렌티노 로시가 25살 더 젊었고 한 시즌이 비어 있었다면? 그가 TT에서 경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터보스크라이브로 전사됨. 이 메시지를 제거하려면 무제한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